네, 안녕하세요. 1학년 5반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번 수업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목요일 1교시 때, 네, 인터넷이 오류가 나가지고, 여러분의 소중한 수업 시간 30분이 날아가서 수업을 20분밖에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프린트를 다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무리하지 못했던 나머지 부분 추가 촬영, 보충 강의를 올리려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러분과 줌으로 만나다가 저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어색한데요. 자, 여러분, 우리, 목요일 날 1교시 때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구의 무슨 정책,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흥선대원군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흥선대원군이 지금 뭘 하고 있다? 개혁을 하고 있다. 개혁이라는 건 무언가 잘못된 걸 올바른 방향으로 돌린다는 거니까 이 개혁을 한다는 건 지금 대원군이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을 거라는 것과 그런 문제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개혁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을 했는가? 이걸 우리가 공부한다고 했었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 때는 이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집권할 당시의 상황, 그 시대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 시대 상황을 공부했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당시의 시대 상황, 우리가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 국내적으로는 여러분들 무슨 정치가 시행되고 있었죠? 네, 세도 정치입니다. 왕의 외척 가문들이 왕을 꼭두각시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세도 정치였죠, 여러분들. 이게 1, 2년 만에 끝난 게 아니라 정조가 죽고 난 이후에 순조, 헌종, 철종 무려 3대 60년간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 이렇게 세도 정치를 이끌어가던 대표적인 왕의 외척 가문이 어디라 그랬었죠, 여러분들? 네, 바로 안동 김씨였습니다. 자, 이 안동 김씨의 이러한 세도 정치는 조선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왔나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 뭐가 약화되었다? 왕권이 약화되었다.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나라를 해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치의 중심이 잡히지 않고 정치의 기강이 문란, 어지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 뭐가 악화되고 있다? 민생, 백성들의 삶이 악화되고 있었다. 왜냐? 이 안동김씨, 세도정치를 이끌어가던 이 안동김씨 집안들은 대표적으로 매관매직이라는 걸 한다 그랬죠? 말 그대로 관직, 지방관 자리를 돈 주고 사고 판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안동김씨 집안에 뇌물만 갖다 바치고 관리가 된 애들, 지방관 된 애들, 능력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은 지방 가서 뭐밖에 관심이 없죠? 뇌물, 본전 찾으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 본전 찾는 방법은 백성들로부터 뭘 뜯는 거예요? 세금을 뜯는 거였죠. 그 세금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라고 했죠. 삼정. 일단 그 세 가지 세금을 삼정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세금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삼정. 이 삼정의 종류가 뭐다? 첫 번째, 전정. 다음, 군정, 세 번째 환곡이었죠. 그죠? 전정은 땅전, 말 그대로 땅에서 나오는 세금,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땅만큼 내는 세금이 전정. 군정은 군대 안 가는 성인 남자들이 내는 세금. 환곡은 봄과 그 가을, 그 기간 동안 곡식이 아직 없는, 수확한 곡식이 없는 시기 동안에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라가 쌀을 빌려주는 걸 환곡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삼정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정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가진 만큼 내는 게 아닙니다. 땅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자기 땅이 없다고 속이고, 그럼 얘들이 안 낸 세금을 땅이 없거나 땅이 조금밖에 없는 가난한 농민들이 내는 게 이 전정의 문란이었고, 군정의 문란은 군대 안 가는 성인 남자, 정확히 말하면 누구는 면제입니까? 신분의 특권상 양반은 면제죠. 성인 백성 남자들이 내는 세금인데, 문제는 조선 후기 들어가면 신분제가 무너지면서 양반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족보를 산 가짜 양반들. 이 가짜 양반들이 여러분들 세금을 안 내니까 이 세금이 다 누구한테 와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넘어와서 백골징포니, 황구첨정이니 이야기했죠. 성인뿐만 아니라 애기랑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매겼다. 그리고 환곡은 고리대금업.
엄청난 이자를 매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힘드니까 반란을 어마어마하게 일으켰다. 홍경레이난 임술농민봉기. 이게 국내 상황. 다음 이게 국내 상황이라면 국외는 누가 접근해 오고 있다? 제국주의. 기억나죠, 여러분들?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국주의가 이 아시아로 접근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원군이 집권할 당시의 국내 시대 상황입니다. 안으로는 세도 정치로 인한 왕권 약화와 민생 악화, 밖으로는 제국주의의 접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원군이 권력을 잡는데요. 자, 이제부터 시작이죠. 일단 여러분, 우리 흥선대원군 하흥이가 어떻게 해서 권력을 잡게 되느냐? 당시 여러분, 이 세도 정치 마지막 왕이 제가 360년간 지속이 된다 그랬죠. 순조, 헌종, 철종. 이 철종이 33살의 나이로 갑자기 죽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한 거죠. 아들을 못 낳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동 김씨가 회의에 들어간 거예요. 다음 왕을 누구로 세울 것이냐. 또다시 우리의 꼭두각시가 될 만한 어리석은 왕이 없을까? 하고 보다 보니까 누가 눈에 띄어요? 흥선대원군, 그때 대원군이 아니었죠. 상갓집 계란의 별명을 가지고 있던 이하응이 눈에 띄는 겁니다. 근데 당시 이하응은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기 좀 부담스러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보니까 이하응에게 12살 난 어린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은 이명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동김 집안에서 그래, 이하응의 저 어린 둘째 아들 이명복을 왕으로 세우고 꼭두각시로 만들고 우리가 나라를 또 헤쳐먹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하응의 둘째 아들 12살 난 이명복이 왕이 되니 그가 바로 고종이고요. 이하응은 고종의 아버지로서 흥선대원군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상황이 다른 거죠. 자신들의 꼭두각시가 될 줄 알았던 이 상갓집 개가 아니었던 거죠. 이하응은 흥선대원군이 되고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에 들어갑니다. 숨겨왔던 칼을 꺼내는 겁니다. 자,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를 우리가 또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마냥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만 이해를 해야 돼요. 역사는 암기 과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흥선대원군이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하느냐? 그건 지금 흥선대원군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시면 돼요.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당시의 국내 상황. 방금 배웠잖아. 무슨 정치? 그치, 세도 정치. 이 세도 정치로 인해서 두 가지 문제. 왕권 약화랑 민생 악화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가야죠. 첫 번째 문제점. 지금 왕권이 약화돼 있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배도 정치로 인해 약해진 왕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다시 강화시켜야죠.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개혁의 첫 번째는 바로 약해진 왕권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왕권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지금 왕을 꼭두각시 허수아비로 만들고 나라를 헤쳐먹는 이 세도 정치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렇죠. 왕권을 강화한다는 건 이 더 이상 이 세도 정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도 정치와의 정면 승부를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세도 정치를 없애고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 차근차근 단계별로 살펴봅시다. 지금 여러분, 이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세도 정치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왕의 외척 가문이 어디라고 했죠, 여러분들? 무슨 김씨? 안동 김씨. 안동 김씨. 이 안동 김씨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안동 김씨 애들을 다 쫓아냅니다. 권력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생각해봐, 얘들아. 흥선대원군 안동 김씨 다 쫓아내고 나서 흥선대원군 혼자가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어요. 흥선대원군도 나라를 함께 다스릴 파트너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파트너들을 모집하는데 그 파트너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안동 김씨가 주도하던 세도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아웃사이더들. 비록 꿈과 능력은 있지만 돈이 없고 백이 없어서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대거 불러 모읍니다. 대원군이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나라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뇌물 같은 거 필요 없다. 나는 뇌물로 받지 않을 것이고 지역 안 보고 가문 안 보고 당파도 보지 않는다. 오직 뭐만 본다? 능력만을 보겠다. 라고 딱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세도 정치 때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아웃사이더들이 능력은 있지만 힘이 없어서 소외되었던 아웃사이더들이 대원군 밑으로 대거 모여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시 이 안동 김씨, 이 세도 정치를 하고 있던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의 근거지가 어디였냐? 본진이 어디였느냐? 바로 비변사라는 곳입니다. 비변사는 여러분 중학교 때 좀 들어보신 친구도 알겠지만 원래는
외족들, 그러니까 뭐 외놈들이나 여진족 같은 이민족, 외적이 쳐들어올 때 그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든 군사기구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같은 큰 전쟁을 거치면서 이 비변사의 권한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군사 업무뿐만 아니라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재정, 외교, 나라의 모든 주요 업무를 다 처리하는 최고 정치기구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나라의 모든 일을 이 비변사라는 하나에서 다 처리하는 거야.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오늘날 왜 삼권 분립이니 외교부, 재정부, 뭐 교육부 나누겠어요. 권력은 나눠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적당히. 그래야 균형이 맞아. 지금 모든 권력이 비변사 하나에 집중돼 있고 그 비변사를 지금 안동김 씨, 이 세조 정치가 장악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대원군은 이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세조 정치의 근거지인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비변사에 집중돼 있던 그 권력을 나눕니다. 비변사가 담당하고 있던 정치 업무는 의정부로 다시 돌려줍니다. 의정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들이 모여서 나라 일을 회의하던 기구였죠. 그리고 원래 비변사가 담당하던 군사 업무는 삼군부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분산시켜서 국가의 이런 행정체계를 바로 잡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은 선언해요. 그동안 이 나라는 너무 정치 기강이 없다. 문란하다. 지금 세조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뇌물 바친 사람이 관리되고, 이 관리들은 또 지방 내려가가지고 백성들 세금 막 뜯어가고, 나라의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기강이 어지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대원군이 이제부터 이 나라는 법대로 운영하겠다. 통치 기강과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딱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대로 하자. 법전을 편찬합니다. 무너진 통치 질서를 재정비하는 거죠. 이때 대원군이 만든 법전 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문제는 다 자료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뭐 통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대전회통이나 육전조례, 이런 법전을 만들었다. 이 두 개의 법전 이름이 나오면 그건 100% 대원군 때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은 세조정치 때 약화된 왕권을 다시 강화시킵니다. 세조정치를 박살내고 왕권을 강화시켰어요. 자,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됐죠. 그죠? 이 세조정치로 인한 첫 번째 문제, 왕권 약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근데 또 뭐가 남았죠? 세조정치 때 있었던 두 번째 문제, 백성들의 삶이 힘들다는 거죠. 민생 악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백성들의 삶도 다시, 그죠? 이 백성들의 삶도 다시 우리가 안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민생 안정. 그래서 두 번째 대원군의 목표는 민생 안정입니다. 자, 근데 왜요, 여러분들? 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될까요? 어차피 왕은 나라 건데 왕권만 지금 왕권만 강화시키면 장땡 아니야? 왕권 강화시켰으면 끝난 거잖아. 왜 굳이 백성들의 삶까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여러분, 국가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면 어떤 이득이 오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봐봐. 이 세조정치 때 너무 이 가혹한 세금으로, 함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지금 반란을 일으킨 상태잖아. 주창 들고. 그럼 이런 백성들이 세금을 내나요? 안 내죠. 세금 내기 힘들다고 반란 일으켰는데. 백성들이 세금을 안 내면 국가는 돈이 거쳐 안 거쳐? 안 거칩니다, 여러분들.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국가의 재정이 텅텅 비어버리고, 이게 결국 왕의 주머니가 비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삶을 안정을 시켜주면 이 백성들이 죽창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리고 국가에다가 뭘 꼬박꼬박 바칠까요? 그렇죠. 세금을 꼬박꼬박 바치겠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가의 재정이 어떻게 될까요? 풍부하게 늘어나겠죠. 이 국가의 돈, 이게 결국 누구 돈입니까? 이게 결국 왕의 돈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왕권 강화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막 위대한 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세종대왕이니 막 이러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신경 쓰는 이유는 백성들을 사랑해서도 있지만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어야 국가가 안정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국가 재정이 풍족해져서 왕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줄 수 있느냐? 지금 백성들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이 삼정의 문란이에요, 여러분들. 이 뇌물 바치고 지방간 된 놈들이 자기들 뇌물, 본전 찾으려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막 뜯어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 이 삼정의 문란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을 해야겠죠, 올바르게.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삼정의 첫 번째, 전정.
전정이 뭐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어디서 나오는 세금? 땅에서 나오는 세금. 그래서 이걸 뭘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 그렇지. 땅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만큼 세금을 내는 게 전정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땅 가진 놈들이 땅 없다고 거짓말 치고 얘들이 내야 되는, 부자들이 내야 되는 세금을 가난한 백성들이 덤탱이 쓰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이 땅 많은 부자 양반들이 거짓말을 못하게 해야겠죠. 그러려면 국가가 파악해야 됩니다.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가진 만큼 세금을 매길 수 있겠죠. 그래서 대원군은 이 전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조사를 시행합니다.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 토지조사가 가끔 교과서나 이런 문제집에 양전사업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양, 헤아릴 양, 전, 땅, 전. 그래서 누가 얼마나 땅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가진 만큼 세금을 매깁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부자 양반들이 숨겨놓은 땅, 은닉해놓은 땅, 은결이라고 그럽니다. 숨을 은자를 써서 숨어있던 땅들을 대거 잡아냅니다. 백성들은 좋죠. 가진 만큼만 내니까. 자, 그 다음에 군정. 자, 군정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군대 안 가는 성인, 백성 남자들이 내는 세금이라 그랬는데, 문제는 조선 후기에 이 가짜 양반들이 늘어나면서, 이 양반들은 면제니까 얼마 안 남은 백성들이 그 가짜 양반들이 내야 되는 군정까지 다 떠맡으면서 백골징포니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 그래서 대원군은 굉장히 멋진 해결책을 냅니다. 정의로운 해결책을 내요. 왜 양반은 세금 안 내? 야, 어차피 군대 안 가는 건 양반이나 백성이나 똑같은데 왜 백성들만 세금 내지? 이제부터 군대 안 갈 거면 양반이나 백성이나 똑같이 세금 내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호포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호포제. 자, 호라는 건 앞일 때 호해주는 거 아니에요. 집집호란 뜻이에요. 집집마다 조사해서 그 집에 사는 남자들이 군대를 안 간다면 그게 양반이건 백성이건 가리지 말고 똑같이 먹어둬라. 군포를 걷어라. 세금을 걷어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게 교과서나 문제집에 여러분들 이게 동포제라는 말이랑 좀 혼용돼가지고 쓰이더라고요. 동포제. 여러분 좀 헷갈리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동포제가 뭐냐면 원래 대원군이 처음 시행했던 건 동포제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양반 남자들도 군대 안 가면 세금 내. 근데 그 세금 걷는 단위가 호포제처럼 집집 단위가 아니라 처음에는 이 동네 단위, 마을 단위였던 거야. 그 마을에 사는 성인 남자들 중에 군대 안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양반이건 백성이건 세금 내라 했는데 양반들이 세금을 내 안 내? 안 내는 거야. 왜 안 내냐? 돈이 아까워서?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돈이 아까운 거. 근데 더 큰 이유는 신분제가 무너진다. 이 군정을 내지 않는 거는 양반이라는 신분을 상징하는 고유한 특권인데 지금 양반들이 이 군포를 내면 백성과의 차별점, 구분점이 사라지지 않냐. 이거는 이 성리학적인 국가에서 양반과 백성 간의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백성과 동급 취급받으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거부했던 거야. 그래서 동네 단위로 걷었더니 이웃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대원군이 열받아서 범위를 좁힌 거죠. 이것들이 동네 단위로 내기 하니까 옆집 사람한테 맡겨버리네. 이제 동네 단위가 아니라 집집 단위로 걷어. 해가지고 호포제로 바꿔버립니다. 자, 이런 호포제가 시행되면 여러분들 호포제가 시행되면 그게 호포제가 시행되기 전에 비해서 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세금 납부층의 비율이. 그죠? 늘어나겠죠, 여러분들. 백성들만 내던 게 양반도 같이 내니까. 아래쪽 보시면 호포제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호포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세금을 내는 납부층 양인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얼마밖에 안 돼요? 15%밖에 안 돼요. 근데 호포제를 실시하니까 이제 이 양인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같이 내죠. 납부층 양반과 양인의 비율이 74%로 5배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층이 엄청 는 거죠. 백성들은 참 좋았겠죠. 자기들만 내던 거 양반들이 같이 내고 부담이 주니까. 근데 양반들은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신분제가 무너진다. 백성과 동급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은 환곡입니다. 환곡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리대금업이 문제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원군은 이 환곡을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동안 환곡이 문제가 있던 거 고리대금업이다. 이 고리대금업을 하는 게 누구예요? 공무원, 지방 하급 공무원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원군은 이제부터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겠다. 이제부터 환곡, 이 쌀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이 환곡을 공무원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그 마을 동네 주민들, 백성들끼리 알아서 담당하게 해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거 잘못 썼어요.
형광펜이 나와버렸네요. 이걸 우리가 사창제라고 합니다. 사창제. 그 마을 사람들은 알잖아. 그 동네에서 누가 믿을만하고 누가 착하고 정직한 사람인지. 그래서 그 마을에서 담당자를 뽑아요. 그 마을 담당자를 사수라 그러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마을의 그 환곡 창고를 사창이라 그래요. 사사로운 창고. 그게 사창제야. 근데 쌤, 그렇게 뽑힌 백성이 나쁜 놈이면요? 같은 백성들이잖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대표는 동등한 갑대갑의 위치니까. 그래서 마을 단위로 맡긴 걸 사창제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멋진데 대원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삼정문란 개혁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뭐도 건드냐? 이 서원이라는 거를 건들게 됩니다. 서원은 오늘날로 치면 학교예요. 수원, 외고, 서원 이렇게 학교인데 오늘날의 학교와 조선시대 학교인 서원의 차이점은 오늘날의 학교는 공부만 하지만 조선시대 서원은 공부에다가 선현에 대한 제사까지 같이 지냅니다. 제사까지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겠죠? 조선의 근본 이념인 성리학, 유교 성리학도 가르치고 선현에 대한 조상님들에 대한 제사까지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기구인 서원에 조선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줍니다. 일단 서원은 면세, 세가 많네요. 그리고 이 서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면역, 군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서원 앞으로 어마어마한 토지랑 노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양반들, 붕당의 근거지가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줄까요? 뭐 열심히 하라는 거야? 그래,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나라를 위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 건데 여기 서원에 있는 애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백성들만 삥 뜯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제가 수원 외고 서원의 학생이야. 여러분은 백성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러는 거죠. 야, 이번에 우리 수원 외고서원에서 폴드스 진행할 거거든? 근데 우리 폴드스 하면 먹을 게 필요해. 먹을 거 하면 뭐니 해도 한우 아니겠니? 니네 외양간에 있는 소 좀 갖고 와봐. 이런 식인 거야. 그런데 당시에 이런 백성들의 삥 뜨는 양아치 소굴이자 이런 엄청난 혜택을 가지고 있던 서원이 조선 전체에 무려 600개가 있었어요. 600개. 이거 어마어마하죠. 이것만 해도 부담 아니야, 얘들아? 세금 안 내고 이런 땅과 노비 받아가는 서원이 600개인걸? 백성들 삥 뜯고 그 대원군이 전국에 있는 서원 다 조사해. 다 조사해서 백성들 조금이라도 삥 뜯는 흔적이 있으면 다 없애 라고 하고 서원을 철폐하라 그럽니다. 몇 개나 없어졌느냐? 놀라지 마세요. 쌤, 47개 없앴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47개 남기고 다 없앤 거야. 553개 서원을 철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정말 좋았겠지만 양반들 입장에서 이거는 진짜 선을 넘은 겁니다. 성리학의 나라에서 성리학을 배우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선현의 제사를 지내는 서원을 없애. 이래서 이 서원에 다니는 양반 유생들이 단체로 머리에 띠를 두르고 대원군에게 항의하러 서울로 찾아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장에 나오는 건데 여기 여러분이 사료 읽기에 나와 있는 사료는 전부 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자료가 나오니까요. 일단 우리 서원철폐 좀 볼게요. 이제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양반들이 항의하니까 대원군이 이런 말을 하죠. 진실로 백성에게 해대는 것이 있으면 비록 누가 바로 돌아와도, 공자가 바로 돌아와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공자가 여러분 기독교로 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랑 같은 존재예요. 유교의 예수님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공자가 살아 돌아와도 난 용서하지 않을 거래요. 파격적인 말이죠. 그리고 말하죠. 지금 너희들은 도둑의 소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담자죠. 그래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시위하러 온 양반 유생들 다 두드려 팬 다음에 서울 밖으로 쫓아냅니다. 대원군은 빠꾸가 없어요. 불도저 같은 남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원군은 세조 정치로 인해 발생한 두 번째 문제점, 민생 악화를 해결합니다. 삼정의 문란 개혁, 호포제, 서원 철폐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자, 백성들에게는 하늘을 찌르는 인기, 양반들에게는 원망의 대상이었는데 대원군이 여기서 큰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나 봐요. 어떤 실수를 하느냐? 여기 왕권강화에 비어있는 칸, 여기다 써봅시다. 바로 경복궁 중건이에요. 경복궁 알죠? 서울 광화문에 있는 거. 여러분 원래 경복궁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신복인 정도전에게 시켜서 만든 조선의 정궁입니다. 근데 이게 임진왜란 때 불타요. 일본이 불지른 거 아닙니다.
우리 조선 백성들이 불지른 거예요. 당시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의 위대한 임금 선조께서는 한밤중에 수도를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걸 보고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요. 임금님 한밤중에 우리 버리고 도망가시네. 밤길 위험한데 우리가 불 밝혀드리자 이래가지고 경복궁에 캠파이어를 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외란이 끝나고도 그 이후에 조선의 왕들은 경복궁을 중건하지 않아요.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왜? 그래 돈이 없으니까 못한 거야. 대원군이 말하는 거죠. 언제까지 왕실의 상징인 국가의 상징인 경복궁을 폐허로 둘 수 없다. 왕실의 위엄을 세우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무너진 경복궁을 다시 짓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역시 뭐가 문제예요? 그래 돈이 문제잖아. 그 대원군이 처음에는 이 경복궁 중건에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 기부금을 걷습니다. 기부금. 나는 인기가 많으니까 내가 기부금 거두면 돈을 줄 거야. 사람들이 돈을 낼 거야. 하고 원납전을 징수해. 이게 기부금이에요. 자, 스스로 원해서 납부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원납전 기부금이 거칠까 안 거칠까? 안 거칩니다. 양반들은 돈은 있지만 대원군이 싫어서 안 내고요. 백성들은 대원군을 좋아해도 돈이 없으니까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원해서 납부하는 기부금으로 시작한 원납전이 나중에 가면은 강제로 걷는 걸로 바뀌어. 할당량을 때려요. 1학년 5반은 무조건 200만 원 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백성들이 돈을 삥 뜯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이걸 비꼬는 거죠. 원납전은 원해서 납부하는 돈이 아니다.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근데 이걸로도 돈이 충족이 안 됩니다. 왜냐면 불행하게도 경복궁이 한 80% 지어졌을 때 불이 났어요. 불탔어. 다시 처음부터 지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진짜 모자란 거예요. 그 대원군 이제 기부금으로 커버가 안 돼. 그 대원군이 진짜 싱크백을 한 것 같아요. 창의적인 해결책을 냅니다.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돈을 뭐 하면 돼? 돈을 만들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도 그냥 돈이 아니라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고액 카페, 높은 가치를 가지는 돈을 찍어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당백전이라는 거예요. 당백. 이 돈 하나가 일당 100이다. 기존 돈의 100배의 가치를 가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 돈의 100배의 가치를 가지는 초고액 카페를 국가가 막 찍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냐면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이 가장 높은 단위가 5만 원이죠. 신사임당.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돈이 모자란다고 이 5만 원의 100배인 500만 원짜리 화폐를 막 찍어내다 생각해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단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1,000원, 5,000원, 5만 원짜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쓰레기예요. 500만 원짜리 지폐가 나온 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은 의미가 없어. 화폐 가치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의 가격, 물가는요. 이 500만 원짜리 지폐를 기준으로 올라가 버리죠. 초코파이 한 상자 1,000만 원, 컵라면 하나 1,500만 원, 꼬북집 하나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물가가 펌핑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이 대원군이 이 수원 외고에서 성정화 쌤과 권은경 쌤 밑에서 이 경제를 열심히 배웠다면 이런 짓을 안 했을 텐데 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봐봐. 원납전을 강제로 징수하고 당백전을 발행하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경제가 어그러지죠, 여러분들. 거기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경복궁은 여러분 재료가 뭐야? 나무가 들어갈 거 아니야. 재료로 나무. 근데 이 나무 어디서 구해오는지 알아요? 당시 양반들이 자기 조상들의 무덤은 굉장히 그 좋은 데다가 지을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 자기 조상님을 위해 만든 무덤 근처에 있는 좋은 나무를 다 베가는 거야. 양반의 묘지림을 다 벌목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복궁을 실제로 짓는 건 누구예요? 대원군이 직접 막 톱질할 거야? 아니잖아. 백성들이잖아. 또 백성들을 강제로 노동력에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 중건은 양반과 백성 모두에게 원망을 듣죠. 양반은 돈 뜯겨 조상님들 무덤에 나무 뜯겨. 백성들은 돈 뜯겨 몸 뜯겨 노동력 뜯겨. 다 싫어하는 거죠. 자, 이 원납전 당백전 여러분 여기 아래에 자료가 나오거든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원납전 원해서 납부한다. 하지만 실제는 강제로 징수했다. 그래서 백성들은 원납전을 원해서 납부하는 돈이 아니라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이라 불렀다. 그런 이유들 나오고요. 당백전 100배의 가치를 가졌으나 여러분들 이게 이제 고액 화폐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크게 올랐다. 그래서 얘들아 오늘날에도 돈을 만드는 건 엄청 신중하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5만원짜리 지폐 발행하는 데까지도 얘들아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살펴봤는데 여기 아래쪽에 내려와서 그 전에 이건 여러분 좀 푸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제가 공간이 없어가지고 쓰는 칸을 못 만들었어요. 자, 써봅시다.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흥선대원군의 국내 개혁 정책 있죠? 왕권 강화랑 민생 안정으로 대표되는 이 흥선대원군의 국내 개혁 정책. 이 국내 개혁 정책의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지 한번 써봅시다. 의의와 한계. 자, 이거의 의의는요, 여러분들. 어쨌건 대원군은 좀 경복궁 중건이라는 삽질을 하긴 했지만 궤도 정치로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웠죠. 그죠? 정말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운 거야. 통치 체제를 재정비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그 무너져가는 기강, 그 막 뇌물이니 매간매직이니 삼정의 문란이니 하는 그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고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의 삶도 궤도 정치 때 비해서 훨씬 안정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백성들이 주축이 된 난이 있거든요. 이모군란이나 동아국민운동. 백성들이 내거는 공통 조건 대원군 복귀입니다. 자, 그만큼 그렇게 백성들 삶을 신경 썼다는 거. 하지만 한계. 여러분 지금 대원군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 꿈꾸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뭔가 이 근대로 나아가는 이 시대의 발전 방향, 역사의 발전 방향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나라인가요? 개화, 근대화된 나라인가요? 아닙니다. 대원군이 결국 꿈꾸고자 하는 거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시 조선 초 태종이나 세종 같은 강력한 왕이 지배하던 그 전통적인 이 왕조 체제. 이걸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왕을 중심으로 모이자. 전제왕권. 이거를 이제 목표로 했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서양은 말할 것도 없죠. 프랑스 대혁명 일어나고 막 공화정이니 민주주의니 입헌군주제니 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요.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가? 이 역사의 발전 방향, 시대의 발전의 방향에 맞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평생을 배에서 노를 젓던 남자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습니다. 동료들의 축복 속에서 은퇴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았습니다. 자기가 평생 노를 젓던 배를 바라본 거죠. 근데 그 배는 알고 보니 노예를 사고 파는 해적선이었어요. 이 남자의 인생은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의의랑 한계를 봤고요. 그 말고도 이제 아래쪽 자료 보실 때 여러분들 이런 거 경복궁 중건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스스로 납부하는 돈만 걷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강제로 걷고 막 그랬었죠. 그리고 당백전 발행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당시 백성들이 이 경복궁 중건에 불만을 가지면서 만든 노래가 있다. 당시 조선 멜론 차트 1위 바로 경복궁 타령입니다. 대놓고 대원군 하는데 욕할 순 없으니까 잡혀가니까 돌려가는 거야. 우리나라 좋은 나무는 경복궁 짓는데 다 들어간다. 경복궁 역사가 언제 끝나 그리운 가족을 만나볼까? 역사라는 거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에 강제로 동원되니까 집에 가고 싶다 이거죠. 엄마 보고 싶어. 이거 언제 끝나? 막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흥선대원군 정책에 대한 이 양반과 백성의 반응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여러분 말을 해보세요. 이건 일단 찬반만 이야기해봐. 자, 호포제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쵸, 당연히 찬성이죠. 자기들만 내던 거 양반이 같이 내주니까. 근데 양반은 반대겠죠. 신분제가 무너진다. 자, 성원철폐에 대한 백성들의 입장 너무 좋죠. 양아치 소굴이 사라진다. 양반들은 반대죠. 어디 성리학의 나라에서 성리학을 가르치고 제사 지내는 학교를 없애느냐. 나라의 근본이 무너진다. 근데 경복궁 중건에 관해서는 양반이나 백성이나 다 반대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과제 그 구글 폼에 올려놓은 과제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두 가지 문제가 나올 겁니다. 흥선대원군 정책에 대한 양반과 백성의 반응, 호포제, 서원철폐, 경복궁 중건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양반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거 이제 써보는 거 여러분의 생각인데 단순히 찬반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찬성하면 왜 찬성, 반대하면 왜 반대,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반응도 보였을 것 같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을 논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프린트마다 뒤에
이 개념학이라 그래가지고 빈칸 채우기 문제를 만들었죠. 이거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한능검에 나왔던 기출선지들 중에서 이제 정답이나 오답 그런 기출선지 중에서 괜찮은 기출선지들을 제가 뽑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만으로도 A급 문장들입니다. 꼭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2번 프린트랑 같이 올려드리는 3번 프린트 있죠, 이거? 이건 여러분이 2번 프린트에서 공부한 이 흥선대원군의 국내 개혁 정책, 이걸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 수능, 모의고사, 한능검. 거기서 이제 괜찮은 문제들만 제가 엄선을 한 겁니다. 꼭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근데 쌤 어차피 구글 폼으로 걷는 과제는 그 양반 백성의 입장 글쓰기 과제니까 난 빈칸 채우기 문제랑 이런 문제를 안 풀래요. 안 풀어도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손해죠. 이거 선생님이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하시고요. 정리하시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 정리해 볼게요. 국내적으로는 세도정치, 그로 인해서 세도정치를 어떤 문제가 있어요? 왕권이 약화되고 백성들의 삶이 어지러웠다. 매간매직, 삼정의 문란.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은 여러분 대원군의 개혁정치 중에서도 국내만 본 거야. 국내. 이런 세도정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민생을 안정시켰다. 삼정의 문란 개혁, 호포제, 서원철폐, 경복궁 중건. 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정정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럼 국외. 지금 세도정치만 문제가 아니잖아. 밖에서 접근해오는 이 제국주의 깡패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통상, 수교, 거부, 정책. 통상, 장사도, 수교, 외교도 모두 거부한다. 나라의 문을 잠굽니다. 이 대원군의 국외 정책인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은 다음 시간에 함께 저랑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내용 잘 정리하시고 글쓰기 과제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시간은 넉넉하게 드릴게요. 오늘 안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오늘 밤 12시 안으로만. 그리고 빈칸 채우기 문제와 그 기출문제 모음 3번 프린트도 꼭 풀어보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